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과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근거로 해서 유교적인 법치국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사회를 살펴볼 때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 결국 조선 사회에서 이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이제 혼란기에 접어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이제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는 14세기 말은요, 동아시아를 놓고 보면 동아시아 전체가 왕조 교칙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쇠퇴를 하고 이제 한족이 이제 명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끝나고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이제 새 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왕조 교칙이 혼란기에 결국은 이제 북쪽에서는 홍건적들이 고려를 침략하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 왜구들이 고려의 해안가를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려 말기에는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권문세족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따라서 이런 권문세족과 반발을 하면서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구나 홍건적의 침입들을 막아내면서 이제 영웅으로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고려 사회를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명나라는 이제 천령위를 설치를 하고 그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토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요동 정벌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제 최영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요동 정벌을 이제 지휘할 지휘관이 누구냐? 이제 이성계가 임명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명령에 의해서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병력을 끌고 가다가 압록강 앞에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일명 위화도 해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결국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고려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토지제도 개혁을 과전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성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었던 정몽주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새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유교적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교적인 논리에 보면 현재 왕이 부덕해가지고 민심을 잃게 되면 결국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천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천명을 받은 존재가 등장을 해서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명을 새롭게 옮겨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성계는 정도전과 함께 이제 역성혁명을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태조로 새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만 조선 왕조 개창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새 왕조를 선뜻 용납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의 어떤 신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성계가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는 1394년에 가서야 이성계의 태조의 굳은 의지가 발현이 돼서 이제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에, 그 다음에 이제 왕조의 어떤 그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정도전인데요. 성리학을 안에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되고,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경복궁을 비롯해서 이 도성을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정도전이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사상을 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기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이제 불교 때문이다라고 해서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 이런 책들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도성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로 정비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제 왕세자 책봉의 문제를 둘러싸고 1차, 2차 두 번의 왕
왕자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차의 왕자 난에서는 결국은 정도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 정종이죠.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정종은 왕에 즉위한 이후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던 이 한양을 버리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의 왕자난은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넷째하고 다섯째, 즉 방간과 방원 두 사람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방간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을 방원이 진압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실권이 이방원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고, 정종이 이제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왕권,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조선 왕조하면 조선 왕조 수도였던 이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신하들의 반발을 누르고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만 옮길 때 다시 궁궐 하나 더 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은 정도전이 이제 그 경복궁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각 건물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설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왕과 신하, 특히 이제 재상과 함께 통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왕의 사적 공간이 훨씬 더 많은, 좀 자유로운 공간. 어쨌든 이제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피부림이 일어났던 이 경복궁보다는 새로운 궁궐이 이제 필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을 세우고 이제 한양으로 다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양이란 공간은 태종 때 완전하게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왕들이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더 많이 머물렀던 것도 이제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태종은 철저하게 이제 왕권, 국왕 중심의 어떤 통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1, 2차 왕자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왕족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병을 혁파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안을 작성하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호적도 작성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16세 이상 남자 성인들에게는 호패를 차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호패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태어난 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그러면 과거 시험에 언제 합격했는지 그것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에 가까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고를 설치해서 민생의 안정에 도모하는 노력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에 이어서 세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세종은 다 알다시피 조선의 가장 큰 성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꼽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아버지랑은 다르게 철저하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뤄 나가게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종 본인 스스로가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신하들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왕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집현전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하들과 이제 유교경전을 토론을 하는 경연을 활성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화로운 왕도 정치를 실현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훈민정음을 창제한다거나, 그다음에 앙부일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경루, 뭐 추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 그래서 농사 식서를 편찬을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윤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삼강 행실도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들은 결국 유교적인 민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 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즉위를 하게 되지만, 문종이 제의가 짧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린 단종을 보위하던 김종서를 비롯한 이제 고명 대신들이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신하들의 권력 장악이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수양대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결국 이제 한명회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계유정난은 계유년에 일어났던 어지러움을 바로 세운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유정난 하니까 이 난자가 반란을 일으키다,
쿠데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란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려울 란자 또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난. 그래서 말 그대로 개유정난을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혼란스러웠던, 즉 신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똑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수양대군 권력을 잡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세조는 이제 이 개유정난을 일으킨 원인도 그랬지만 재상 중심이 아니라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하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던 집현전이나 경연 같은 것들을 다 폐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과전법에 있어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법전을 통해서 이제 그 체계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은 아니지만 편찬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세조 어진 초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하면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험상궂거나 강인한 인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어진을 보면 되게 부드러운 인상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이미지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조 어진은 1935년에 이제 모사한 거고 그 초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2016년에 경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들여서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어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 옮겨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이제 사실은 어진들이 다 소실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왕의 어진들이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모사본의 그 초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대에 가게 되면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이제 완성해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성종이잖아요. 그 이룬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체제를 확립을 한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 해서 조선 왕조의 기본 방향, 통치 방향과 이념들이 이제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조가 폐지했던 경연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세조가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신,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신들이 이제 권력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 성종 입장에서는 이 공신들의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사림을 이제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기존에 이제 조선 이전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쫙 정리를 해서 동국통감을 편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국여지승남도 편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음악을 정리한 악학계범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나 문물, 그다음에 서적들의 어떤 정리 작업이 이 성종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왕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방식도 있죠. 이 차이점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죠. 이호, 예병, 그죠? 이 육조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의정부가 그 보고를 받아서 의정부에 모여있는 재상들이, 그러니까 정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결정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왕이 재가를 내려주게 되면 그 재가를 의정부가 받아서 다시 육조에 내려보내서 집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의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이 이제 의정부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고, 의정부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이 삼정승을 중심으로 하는 재상들이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가 됐던 거고요. 반면에 육조 직계제는 말 그대로 의정부가 존재하지만 의정부는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육조에서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보고 상황을 바로 국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국왕이 그 보고를 받아서 이제 결정 사항들을 만든 다음에 그 결정한 내용들을 다시 집행하라고 육조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와 국왕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할 때 또는 그 장악할 때, 이때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과 세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직계제는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세종이 득위하면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갔다가 세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육조 직계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산군 때까지 쭉 육조 직계제가 이루어지다가 중종 때부터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정치 운영의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